네,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최근에 국채시장 변동성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채권시장 동향 점검하고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머니사이트 오늘은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국 국채 변동성이 지금 상당하던데요. 특히 10년물 장기물 국채 금리가 크게 이제 출렁이는데 지금 증시만큼이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지금 이중 메시지가 나오는가 하면 네. 연준의 메시지까지 하면은 거의 한 3중 메시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 금리가 많이 변동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미국 국채, 그 안에서도 이제 장기채들을 많이 보유를 하게 되는데 네.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일간에 한 10bp에서 20bp씩 등락을 하다 보니까 이 안전자산이 맞느냐 이런 지위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많이 증폭되면서 이러한 변동성을 야기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월 중순에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4.8%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3.8% 정도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상승하게 만들었다라는 점들도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는 건 유동성 확보 차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금은 다시 오르긴 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달러에 대한 매수세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었고 금이나 주식, 채권도 파는 모습들이 일시적으로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 안전자산 선호 이상의 극심한 안전자산 선호로 연결이 되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가운데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좀 기억을 해보시면 가장 많이 얘기가 돌았었던 키워드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습니다. 그러한 주제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드 스왑 스프레드라는 이런 투자 전략이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본드 스왑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 스왑 금리에서 같은 만기의 현물 금리를 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스왑 금리보다 현물 금리가 낮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리 수준 자체가 역전 현상들이 좀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니까 사실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거다. 감세안을 연장할 거다, 영구화할 거다 하니까 당연히 재정 적자가 커지면 국채 공급을 많이 찍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은행들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즉 SLR 규제를 완화해줄 거다라고 사실상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좀 내려가는, 현물금리가 내려가면서 이 스프레드가 역전폭이 컸던 게 오히려 좁혀지는, 즉 스프레드 확대, 와이드닝 전략에 레버리지를 써서 좀 트레이딩을 많이 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은데 상호관세 이후로 수학금리가 훨씬 더 많이 내려가서 이 역전폭 자체가 더 확대가 되면서 청산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동성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로 연결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자산의 보유 욕구도 넘어서는 자산 청산 그리고 유동성 확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존중이 부족했다면서 대중관세 어제 145%로 다시 재확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이제 보복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번에 아시아장에서 금리가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중국이 미국 국채를 얼마나 매도했는지, 매수했는지는 2개월 정도 후에 데이터가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그럼 한번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으니까 네. 복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찾아보니 2017년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미국채 보유량을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었을 때가 2017년 8월이었습니다. 8월부터 2020년 12월에 트럼프가 퇴임하기 직전까지 미국 국채를 중국이 얼만큼 줄였냐면 10.8% 줄였어요. 많이 줄였죠. 네. 근데 그 물량을 만약에 이번 지금 데이터 나온 게 1월 데이터거든요. 이게 한 7,600억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10.8% 빼면 6,800억 달러까지 빠집니다. 네. 근데 그런 어마무시한 가능성들도 있지만
그럼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중국이 내내 매도할 동안 미국 국채가 그러면 내내 상승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인하, 펀더멘탈에 따라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단지 중국이 매도한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단기적인 이슈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본도 지금 좀 그 미국의 장기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재무성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장기물 해외 국채들을 좀 보유량을 축소하는 모습들이 확인됐고요. 그게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문제도 있지만 결국 펀더멘털도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어젯밤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사실 이미 시장에서 네, 저도 추정을 하고 있었지만 상반기까지 관세 부과 영향을 배제하면 상반기까지 미국 물가는 좀 하락하는 기조고요.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다시 반등하는 그 구조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어제 물가가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2.4%까지 그리고 코어 물가,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2.8%까지 하락했는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4%를 뚫고 오히려 올라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3월 CPI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에 대한 영향들을 거의 아직 안 받았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과거와 달리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강조드리고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재료는 오늘 저녁에 9시 반에 발표되는 PPI, 생산자 물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되고 나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았었던 관세 부과 정책이 있고 나서 처음으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를 이번 3월 PPI로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컨센서스도 전월치보다 전월비 증가율이나 전년비 증가율이 다 올라갈 것들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 조금 금리에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금리에도 큰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지금까지 관세가 시장을 흔든 양상을 보면 트럼프 일기와 이제 또 유사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까 트럼프 일기를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번 그 관세 협상 역시 트럼프 일기와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비슷하게 흘러갈 건데요. 네, 지금도 이미 말을 몇 번씩 바꿨고 유예 정책도 펼쳤는데 1기 때는 2019년도에 집중됐다 그러면 즉 임기 말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아무리 유예를 해도 네. 4년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반복되는 거듭 본인의 주장들을 거듭 말 바꾸기 이런 스탠스들이 네. 이어질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소화가 됐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4년 내내 변동성 장세는 계속 감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이번 그 상호관세 유예 정책에서 볼 수 있는 이번 트럼프 2기의 핵심, 최종 목적은 결국에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성장을 좀 부담을 주려고 하는 압박하려는 이 모습이 2기의 가장 코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채권 쪽을 좀 전문으로 하시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변동성이 증시에도 나타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당분간? 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트럼프 풋이 연준 풋보다 먼저 나왔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12% 이상 금리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봤는데 네. 이게 과연 주가가 고점 대비 막 20% 빠져서 트럼프 풋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영향도 있지만 아시아장에서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7%, 30년물이 5%까지 상회하면서 금리가 급등하면 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고 유동성 장세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재료들이 금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의 변수가 되게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금리가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증시 역시도 안도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장세는 좀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트럼프 2기 때도 지속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채권이나 증시나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며칠 전에 이제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에서도 연준 인사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파월의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연준의 금리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S공포라고 네.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3월 FMC에서도 전망치를 내놨었을 때 성장률은 낮췄지만 물가는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스턴 연은 총재도
뭐 상호관세 유예 등등을 얘기하더라도 물가가 높아질 거니 네. 금리 인하 시점을 조금 지연하겠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경기 침체가 금리로 인해서 신용이 붉어지지 않는 이상은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화두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극심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채권도 던지는 투매 현상이 나왔었을 때는 가장 최근에 언제였느냐? 2020년 3월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때 보시면 주식도 빠졌지만 채권 금리가 7영업일에서 10영업일 동안 급격하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연준이 내세웠던 정책들은 뭐냐면 금리 인하와 QE, 양적 완화를 다시 재개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금리 급등 현상들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연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시장이 조금 압박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연준 푸시라는 부분들이 저는 발동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선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준도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정책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변동성이 이제 워낙 커서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지표에 대해서 기준선을 좀 세우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미국채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금리를 좀 기준선으로 삼아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은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주마다 나와서 여태까지 같은 대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의 성장과 물가로 추정해봤었을 때 10년물 기준으로 4.3% 정도 위에서는 분할 매수가 적절한 레벨로 보고 있고요. 3.9% 정도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해 나가야 되는 레벨로 저희는 계속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3.9%는 차익 실현 구간이다. 우리 시장도 얘기를 해보겠는데 이번 주 이제 WGBI 편입은 확정이 됐지만 시점이 좀 지연된 것이 있고 이게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원래 올해 11월부터 편입이 분기별로 1년 동안 편입이 됐었어야 되는데 편입 시작 시점이 지연이 됐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 4월로 5개월이 연장이 됐고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건 최종 전체 들어가는 편입 시점 완료 시점은 내년 11월로 동일하다. 근데 다만 WGBI가 편입이 일찍 됐으면 환율이 좀 안정되고 금리가 안정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딜레이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달러가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100을 깨고 99까지 내려갔는데 원화는 여전히 1,450원을 상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약세가 되다 보니까 위안화를 프락시로 갖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악재도 있지만 WGBI가 좀 지연된 영향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GBI 지연이 우리 금융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달러 강세 기조는 조금 누그러지고 있는데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앞서서 대담을 했을 때도 위안화와 좀 동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시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가 뭐 이번 정부 들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의 비중을 거의 다 맞춰 놓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 2기가 최종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 건 중국의 압박이고 그럼 이거를 1기 때랑 비교해 보면 중국은 위안화의 평가 절하를 통해서 이 관세 압박들을 좀 대응을 해왔었던 경험들을 미루어 보면 사실 위안화가 약세가 될 소지들이 좀 높고 거기와 연동이 되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다른 나라 통화 대비로는 좀 약세가 되는 흐름들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런 그 흐름들이 타개가 되려면 미국의 예외주의가 지금보다도 더 경기 침체 쪽으로 가게 돼서 달러가 더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원화도 좀 되돌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역시 뭐 저희가 기준선을 설정해 놓는 게 좀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환율 전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1,430에서 1,4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서 계속 반복을 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미국의 예외주의가 조금 더 강해지고 연준이 인하 스탠스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준다 그러면 단기하단은 저희가 1,430원을 보지만 좀 연말까지 1,400원 정도까지는 하단을 더 낮출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환율도 잘 봐야겠고요. 환율이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내수는 부진하고 한국은행의 역할도 지금 중요한데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다음 주까지 환율하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무게중심을 되게 많이 맞춰야 되는 건데 환율이 지금 수준에 좀 더 오른다 그러면 저는 동결 결정을 하되 인하 소수 의견들이 개진되면서 그 다음 금통위가 5월입니다. 5월에 대한 인하 힌트를 주는 쪽
그리고 성장이 기존에 2월에 추정했던 것보다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들을 좀 힌트를 주면서 이게 환율이 높으면 슈퍼 비둘기가 되진 못하겠습니다만 네. 인하 시그널들은 좀 주는 이런 모양새가 4월 금통위 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통위 비둘기적 동결이 될 수 있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